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수업 일정을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같이 이론을 정리를 같이 한 번 더 해줬었어요. 근데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 이론을 정리하니까 문제에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문제풀이만 하고 대신 이론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뒀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수업을 할 때 토요일은 계속 문제풀이를 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이번 주는 토요일 수업을 하고 다음 주는 토요일만 하고, 그러면 일요일은 격주로 비사나 일요일 격주 일요일 하고 수요일 날 해서 보강을 해서 이론 총정리를 한번 쭉 하겠습니다. 이론 총정리는 만약에 이론을 혼자 공부할 수 있으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 와가지고 나와 같이 하겠다 하면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 격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되겠지? 1번 문제부터 보면, 생리적으로 중요한 완충용액 중 하나인 인산 완충용액에서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의 평형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얘는 산의 형태이고 얘는 염기의 형태이지. 이 산염기 반응에서 지표는 pKa 값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림은 25도씨 1기압이니까 표준 상태이지. 여기에다가 생화학적 표준 상태를 적용하게 되면 pH가 7인 것이 들어가면 됩니다. 대신 얘는 산염기 반응이니까 pH에 대한 것이니까 pH 조건을 생화학적 표준 상태로 두지 않은 거야, 알겠지? 25도씨 1기압에서 인산 용액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첨가하면서 적정한 pH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적정 곡선이 있으면 X축이 OH-에 대한 것이면 얘는 Y축은 아래쪽이 0, 위쪽을 14로 두면 되고, 적정을 할 때 산 적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아래쪽을 14로 두고 위쪽을 0으로 두면 되겠지. OH-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비례해서 pH가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일정 구간에서는 pH 변화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구간을 완충지대라 한다 그랬지. 완충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용액을 완충용액이라 하고, 완충용액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을 완충제라 합니다. 얘는 완충지대가 세 곳에 형성되어 있는 거지. 항상 앞에서 이론할 때, 생태학 때 얘기를 했듯이 S자 커브에서 이론적 변곡점은 중앙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치이지 실측치가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 시그모이드 커브가 되게 되면 이 시그모이드 커브의 이론적인 변곡점은 중앙값이 되게 돼. 여기도 S자 커브니까 이것에 대한 변곡점은 중앙값. 여기도 S자 커브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앙값. 여기도 S자 커브니까 여기에 대한 중앙값. 각각에 대한 것이 pKa 값과 그리고 pKa 값 사이에 중앙값이 되겠지. 얘는 H3PO4를 가지고 반응을 한 것이니까 H3PO4가 해리가 되게 되면, 이온화되게 되면 얘가 산으로 작용을 하고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산염기 반응이지.
근데 얘도 또 이제 산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H2PO4-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반응식이 되겠지. 이때는 얘가 산으로 작용을 하고 HPO4- 염기로 작용을 해. 근데 얘도 또 H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산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HPO4- 산으로 작용하게 되면 H 플러스 H PO4 3- 되겠지. 얘가 산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거야. 당연히 산에 대한 성질은 이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돼. 산에 대한 성질은 H가 많으면 당연히 산에 대한 성질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지? 산은 H 플러스를 제공하는 것이 산이고 H 플러스를 제공받는 것이 염기인 것이니까.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산 중에서 가장 강한 산은 H3PO4가 가장 강한 산이겠지. 이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얘가 되고 얘가 가장 약한 약산이 되겠지, 그지? pKa 값에 대한 것은 pKa 값이 이것도 마찬가지 외요보다는 이제는 외워야 되는 거야. 이론 시간 아니니까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보다 강한 강산이 되는 것이지, 그지? 혹은 산에 대한 성질이 크다라고 해도 되고 산도가 크다라고 해도 되고 산성도가 크다라고 해도 되겠지. 이것은 pKb 값도 마찬가지지. pKb가 작으면 작을수록 염기에 대한 성질이 강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세 개의 산염기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각각의 pKa, pKa1, pKa2, pKa3가 되게 되면 그러면 값이 가장 작은 값이 이것에 대한 평형상수가 되겠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2.15야. 그럼 이 반응에 대한 pKa 값이 pKa1이고 이 pKa1을 흔히 pK1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는 2.25이다. 이 산염기 반응에 대한 pKa 값이 두 번째가 될 것이고 는 7.2가 되게 돼. 이 산염기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pKa3 줄여서 pK3라 한 것이고 pKa는 다들 잘 알고 있듯이 얘는 애시드의 A지. 그래서 산해리상수라고 읽어주면 돼. pKa3는 12.4이다. 위 자료를 근거로 pH 8.2일 때 인산 완충 용액에서 pH가 8.2이고 분모가 H2PO4- 분자가 HPO4- 농도를 지금 구하라 라고 한 것이지.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염기이면 되니까 이들에 대한 산염기 반응은 이 반응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반응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핸더슨 하셀발리식이지. 핸더슨 하셀발리식은 pH가 pKa 플러스 로그에 산에 대한 것은 H를 왼쪽에 둡니다. 알겠지? 그러면 HA가 되고 분해 A-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기본형이 산이 아니라 염기가 되게 되면 염기는 H 플러스를 받는 입장이니까 오른쪽에 두면 돼. 그래서 로그에 베이스의 B, 얘는 애시드 A, BH 플러스가 산의 형태니까 분모에 두고 기본형인 베이스의 농도가 분자에 들어가면 돼.
이 경우는 이제 산이니까 기본형이 산이잖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을 인용하면 되겠지, 그지? pH는 문제에서 8.2라고 줬고, pKa는 여기 있으니까 7.2지. 로그에 산의 형태가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이지. 염기의 형태가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이지. 이것이 성립한다. 고로 로그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농도 분의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농도가 1.2가 되면 되겠지. 그러므로 1이 되면 되지. 미안해. 그러므로 문제에서 이거 하는 것이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의 농도분의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의 농도의 비를 묻는 것이니까 10이라 하면 되겠지, 그치? 혹은 10의 1승이라 해도 되고. 다음 를 구하는 식과 값을 제시하라 했으니까 구하는 식은 이걸 적어주면 돼. 풀이 과정을 다 적으라 그러면 다 적는데 얘는 단답형이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같이 적어도 되고 아니면 밑에 것만 적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혹은 위에 것만 적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pH 2.15에서 이 인산 용액의 인산에 대한 평균 알짜 전하를 구하라 라고 하게 되면 평균 알짜 전하는 이것과 이것의 농도가 같은 것이니까 얘는 전하량이 0, 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 둘에 대한 평균 값을 얼마로 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되겠지, 그지? 이때 전하량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pH 7.2와 pKa가 7.2가 되면 pKa와 같은 pH니까 이때는 이것이 평형 상태에 있는데 농도가 같은 상태인 것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평균 값이니까 알짜 전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 하면 되지. 요즘은 pH 12.4와 같은 pKa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5로 하면 되겠지. 그러면 12.4와 7.2의 중앙값 pH가 2분의 7.2 더하기 12.4에서는 내 차지는 얼마로 하면 되지? 마이너스 2라 하면 되겠지, 그치? 규칙 외워. 계속 숙달하는 거야, 알겠지? 마찬가지 이것과 이것에 대한 중앙값 pH가 산수는 각자 할 수 있겠지. pH가 2분의 2.15 더하기 7.2인 곳에서 평균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뭐 이걸 적어라 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화학이나 세포학에서 효소와 반응하는 주된 주체는 H2PO4- 형태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생화학에서 무기인산 PI라고 표기하게 되면 PI는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반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곳, 예를 들게 되면 소화기, 호흡기, 배설기, 특히 이제 이 소화기와 호흡기에서 호흡기가 배설기에서 인산은 흡수하고 분비할 때 이때 형태는 요 형태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생리학에서는 무기인산 그러면 포스페이트 형태, PO4 3- 형태이고, 생화학에서는 디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형태이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사권 생리학 할 때 신장 생리학에서 산염기 평형 조절에 인산도 관여하고, 이 인산에 대한 형태에 대한 것은 PO4 3- 형태보다는 H2PO4-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크게 개의치는 말자, 알겠지? 다음 2번. 다음은 두 종류의 트리펩티드 기억과 니은, 이 트리펩티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작용기의 이온화 상수 pKa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이온화 상수 pKa에 대한 것은 이온화 상수라 해도 되고 산해리 상수라 해도 되고, 이 산해리 상수는 표준 상태에 대한 값이 이와 같은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이론 값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지 실제 값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니야, 알겠지? 실제는 값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아미노산 할 때 설명을 했지. 주위에 소수성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pKa 값은 증가한다 그랬지, 그지? 주위에 소수성 영역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산으로서의 성질은 약해지게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주위에 친수성 영역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pKa 값은 감소가 되게 돼. 그만큼 산으로서의 성질이 강해지게 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생물 아니야. 그냥 화학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이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화학적 요소에 대한 것을 굳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사람들도 지가 화학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표준 상태에서 이론치를 구하는 것만 연습할 수 있으면 되겠지.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을 해라. 단, 각 작용기의 이온화 상수는 펩티드 결합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이제 왜 이 문장이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겠어? 실제는 펩티드 결합을 형성하면 무엇이 바뀐다는 얘기야. 이온화 상수가 산해리 상수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 뜻이야. 알겠지? 나중에 학교 가셔가지고 강의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강의를 하더라도 꼭 전달을 해야 돼, 알겠지? 이것은 실제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데 우리는 뭐라고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알겠지? 기억과 니은의 등전점을 각각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제시를 해라. 먼저 펩타이드는 항상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 M 말단에서 C 말단으로 적자라고 했지. 방법에 대한 것은 뭐 각자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이 기억에 대해서 항상 pH가 0이거나 pH가 1인 상태를 먼저 가정을 하고 풀이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주어진 것은 pKb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pKa가 주어진 것이니까 pKa는 산에 대한 이온화 상수인 것이지, 그지? pKb는 염기에 대한 이온화 상수인 것이고, 그래서 모든 작용기가 전부 산의 형태가 되려면
용액의 pH가 낮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pH가 0이나 혹은 1을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 작용기가 전부 산의 형태가 되게 되고, 각각의 산에 대한 이온화 상수가 pKa 값이 글라이신의 알파 아미노기에 대한 pKa 값은 pKa2, 알파 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은 pKa1, R기에 대한 pKa 값은 pKr 혹은 pKar로 표기하자. R기는 R기라 해도 되고 레지두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잔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R기라고 직접 표기했으니까 답안 작성할 때 그냥 R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글라이신의 pKa 값이 9.6이고 리신의 pKar이 10.53이야. 트레오닌의 알파 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이 2.11이야. 이 상태에서 이 입자에 대한 넷 차지는 총 전하량이라 해도 되고, 넷 차지라 해도 되고, 알자 전하라 해도 되고, 알자 전하는 물론 이제 정확히 정수로 나오진 않겠지만 거의 근접한 값이 여기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2인 상태가 되겠지. 플러스 2인 상태가 되겠지. 이제 이 상태에서 pH를 높이는데 먼저 pH가 이것과 같을 때를 먼저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pH가 2.11이 되게 되면 여기는 비해리형과 해리형의 농도가 같은 상태가 될 것이고,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NH3 플러스인 상태가 되고, 여기도 NH3 플러스인 상태가 되지.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1로 처리해주면 되고, 간혹 이게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공유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라는 뜻이 아니고, 얘는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 이들에 대한 것은 값을 얼마로 계산하자 그랬지? 중앙값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하자 그랬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전체를 다 그냥 네트니까 전체를 그대로 서메이션 하면 돼. 그러면 얘는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지. 이제 pH를 다시 올리면 pH 9.6에서 여기는 CO- 형태가 되게 되고, 여기는 NH3 플러스 형태가 되게 되고, 여기는 이온화된 것과 이온화되지 않은 것, 해리형과 비해리형에 대한 것이 농도가 같은 상태야. 여기는 플러스 1로 처리하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로 처리하자 그랬지. 전체를 그대로 서메이션 하면 넷 차지가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또 pH를 높이면 pH 10.53에서 여기는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니까 염기의 형태. 이제는 자신의 pKa와 같은 pH니까 산의 형태와 염기의 형태의 농도가 같은 상태. 이제 여기는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니까 주된 것은 염기의 형태. 그러면 전하를 띄는 곳은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1. 전체를 서메이션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pH가 14가 되면 전부 염기의 형태로 존재하지. 여기는 NH2, 여기도 NH2, 여기는
이온화된 형태. 이때는 전체 넷 차지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시험 당일날 이렇게 다 적응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건 계속 숙달하다 보면 숫자 그래 봐야 뭐 전부 다 간단한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수들이잖아. 그래서 이것은 쉽게 암산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만큼 숙달해야만 돼. 알겠지? 0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사이의 중앙값이 0이지, 그지? 이게 이제 등전점 PI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실제 등전점은 알 수 없어. 이것은 측정해봐야만 알 수 있어.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 그랬지? PI에 대한 근사치, 이론값을 구한다 그랬지, 그지? 이론값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값은 서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했다 그랬지? PI 값에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의 중앙값이. 이건 외우는 것이지 절대 외요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두 pKa 값이 하나는 9.6, 하나는 10.53에 대한 평균값이니까 이건 초등학교 산수잖아. 설마 문제를 묻는 분이 이거 계산하세요, 이 능력 한번 볼게요, 그건 아니겠지, 그지? 이걸 빌어가지고 무엇을 묻고 있는 거야? PI에 대한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 설마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합격을 시키고 이거 계산 못하면 떨어뜨리고 그러진 않겠지, 그지? 마찬가지. 아스팔트사는 잔기가 베타 카르복실기라고 그랬지, 그지? 이 정도는 기억해도 글루탐산은 감마 카르복실기라고 그랬지. 리신은 입실론 아미노기. 이 정도는 기억하자, 알겠지? 여기는 베타 카르복실기. pH가 1일 때 알자 전하가 여기만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1이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각자가 연습을 해도 될까? 그러면 각각에 대한 pKa 값이 아스팔트산에 알파 아미노기에 대한 pKa 값이 9.6이고 R기에 대한 pKa R이 3.65이고 발린의 알파 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이 2.32야. 그러면 pH를 높일 때 여기에서 먼저 이제 pKa 값과 같은 pH가 존재하겠지. 여기는 둘에 대한 농도가 같으니까 얼마로 취급해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변화 없으니까 0. 여기는 플러스 1. 전체 알자 전하는 플러스 2분의 1이라 하면 되겠지, 그지? 다음은 pH가 3.65일 때. 이렇게 그림 또 그려야 돼? 안 그려도 돼? 그러면 pH 3.65는 이제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니까 염기의 형태, 마이너스 1인 상태지. 여기가 이제 염기의 형태와 산의 형태가 농도가 같은 상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그대로 플러스 1. 넷 차지가 마이너스 2분의 1. pH가 더 높아지게 되면 pH 9.6.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도 염기의 형태 마이너스 1. 얘는 산의 형태, 염기의 형태가
농도가 같아. 플러스 2분의 1. 전체에 대한 서메이션은 마이너스 2분의 3. pH가 14가 되면 전부 염기의 형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0. 그래서 내 차지는 마이너스 2라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규칙이 보이지? 여기서 pH 0이라 해도 되고, pH 1이라 해도 되고, 여기서 먼저 이제 알짜 전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0.5를 빼주면 되지.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pKa 값마다 1씩 빼주면 되지. 그리고 마지막에 14가 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굳이 이거 다 그림 안 그려봐도 이제는 할 수 있겠어? 빠르게 하고 빠르게 계산을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는 pi 값이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의 중앙값이 0이니까 여기에 pi가 있겠지. pi의 근사치는 이제는 두 pKa 값이 하나는 2.32이고 하나는 3.65이고 2.985. 답은 등전점만 쓰라라고 했으니까 굳이 계산하는 거 안 적어도 돼. 10.065 그리고 니은은 2.985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기역을 pH 5의 전기장에 둘 때 양극과 음극 중 어느 극으로 이동하는지 쓰고 그 근거를 각 작용기의 이온화 상태를 고려하여 제시를 해라. pH 5인 상태야. 판단하는 것은 pKa 값과 pH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에서는 항상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염기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는 염기의 형태니까 작용기가 이온화된 상태가 되겠지, 그지? 얘는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니까 산의 형태. 산의 형태니까 얘는 이온화된 상태가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니까 얘는 산의 형태. 이온화된 상태가 되겠지, 그지? 이걸 그대로 글로 적어주세요 란 뜻이에요. 되겠지? 그러면 pH 5에서 여기 이 부분은 글리신에 여기는 무엇으로 표현해 주면 돼? 알파 아미노기라 한다 그랬지, 그지? 알파 아미노기가 NH3 플러스 형태이다 라고 적어주면 돼요. 할 수 있겠어? 다음 이 부분은 리신의 R기, 여기에서는 R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R기라 하면 돼. 혹은 R기를 한글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하면 된다고? 잔기라고 번역하면 돼. 알겠지? 혹은 이 잔기를 리신의 경우에는 엡실론 아미노기라 한다 그랬지. 가 NH3 플러스 형태이다.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알기닌이나 혹은 히스티딘 같은 경우에는 알기를 구체적으로 적기는 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잖아. 이럴 때는 그냥 알기라고 적어주면 돼. 잔기가 플러스 상태를 띈다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여기는 트레오닌이니까 트레오닌의 이 부분은 어떻게 적자 그랬지? 알파 카르복실기라고 적자 그랬지, 그지? 그러면 트레오닌의 완성된 문장은 각자가 적을 수 있을까? 글리신의 알파 아미노기가 이렇게 선 그어줘, 알겠지? 선 없으면 틀린 단어야. 여기 선을 그어줘야 돼. 작용기란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니까 이건 생물이 아니고 화학적 약속인 것이니까 이 선
이 빼기 아니야. 더하기 빼기 아니야. 이거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야. 알겠지? 이 없는 것은 얘가 분자 상태인 것이고, NH3 플러스가 있을 수가 없지. 그지? NH3는 그냥 NH3인 거지. 얘는 분자 상태에서는 NH4 플러스인 것이지. 여기 작용기 상태라는 뜻이야. 이 정도는 기초적으로 알고 가자. 알겠지? 트레오닌은 얘를 알파 카르복실기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트레오닌의 알파 카르복실기가 CO- 형태이다 라고 적어주면 돼. 이므로 기억은 이때 알자 전하를 정확히 구할 수가 없지. 우리 지금 대화가 안 되나? 대화가 되나? 정확히 구할 수는 없잖아. 이게 정확히 마이너스 1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구체적으로 숫자로 알자 전하가 플러스 1이다 라고 하지 말고 모음 걸 필요 없잖아. 알겠지? 그렇다고 또 여기에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얘는 pH 차이가 너무 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이 맞아. 대신 여기는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걸 굳이 이제 적을 필요는 없는 것이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거의 pH 차가 한 3 정도가 되니까 거의 마이너스 1이에요. 알자 전하가 플러스 1에 가깝다라고 해도 되고, 근데 그거보다 그냥 뭐라 하면 돼? 알자 전하가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지? 기억의 알자 전하가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문제에서는 전기장이라 했으니까 전기장이라 하면 되고, 혹은 전장이라 그러면 전장이라 적어주면 되고, 전기장 하에서 어느 극으로 이동하냐? 양의 값을 가지니까 음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답지 이렇게 적으면 안 돼. 풀어가지고 글로 적어줘야 돼. 알겠지? 핵심 키워드만 적어준 거야. 다음. (3번) 문제. 다음은 단백질 ASF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이다. 표는 단백질 ASF의 분자량과 등전점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가에서 음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단백질 ASF 혼합물을 분리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용출 결과를 얻었다. 음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야. 음이온 교환이니까 양이온 수지 크로마토그래피지. 이해하는 것은 어떤 글자가 자신에게 보다 더 편하게 이해가 되느냐, 그럼 각자가 선택하면 되고, 음이온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기가 편하면 음이온 교환을 통해서 이해하면 되고, 양이온 수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편하면 양이온 수지를 가지고 이해하면 되고, 양이온 수지니까 수지가 양전하를 띄어. 그러면 양전하를 띨수록 더 빨리 용출되겠지, 그치? 음이온 교환이니까 음이온 교환을 이용을 해서 흡착되어 있는 것을 분리시킨다인 것이니까 음전하를 띄면 띨수록 그만큼 더 강하게 흡착되어 있었다인 것이지. 뭐 결국은 똑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양전하가
크면 클수록 용출이 빨라. 음이온 교환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음전하가 크면 클수록 용출이 느려 라고 하면 되겠지. 같은 말이지, 그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설마. 양전하가 크다. 자체적인 시료의 성질은 PI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지. PI는 크면 클수록 뭐가 된다 그랬지? 양전하가 크다, 그지? pH는 낮으면 낮을수록. 왜냐하면 PI가 pH보다 크다는 말은 PI는 누구의 성질이라 그랬지? 용질의 성질이고 pH는 용액의 성질이라 그랬지. 얘는 P는 마이너스 로그니까 값이 크다, 적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로그니까, 그지? 그러면 지금 수소이온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용액, 물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물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 항상 화학 반응의 원리는 너무 간단해.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으면 돼, 그지? 물이 용질에게 수소이온을 주니까 용질은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게 돼. 전하는 뭐가 돼? 양전하가 커진다가 되는 것이겠지, 그지? 그래서 PI가 pH보다 높으면 양전하가 커지는 거야. 반대로 PI가 pH보다 낮으면 이제는 용질이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용질이 지금 내가 적는 거 답지에 적던데 적으면 안 돼. PI는 용질의 성질이고 pH는 용매의 성질, 이런 거 적지 말라고, 알겠지? 제발. 적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 적는다는 자체가 이미 지가 모른다는 걸 시인하는 거야. 그런 거 적는 거 아니야. 내가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되겠어? 그런 거 적지 말자, 알겠지? 그냥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PI가 pH보다 작으면 용질에서 물로 수소이온이 전달되는 것이니까 용질은 음전하가 커지겠지, 그지? 외워야 된다.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면 내가 너무 슬퍼요. 알겠지? 이건 외워야 돼. 이론할 때 계속 연습했던 거잖아. 생물은 이해의 과목이 아니고 외우는 거야, 제발. 자, 그러면 양전하가 커지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PI 값이 커지면 되지, 그지? 용질의 양전하가 커지려면 pH는 어떻게 되면 돼? 낮아지면 되겠지, 그지? 또 하나는 이온 교환이니까 외부에서 처리하는 이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온 교환은 더 잘 일어나겠지. 이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NaCl과 같은 것을 주로 사용한다 그랬지. 얘는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질이 더 잘 용출되게 된다. 대신 이제 음이온 교환이니까 이 음이온 교환에 사용되는 것이 Cl-가 사용되는 것이지. 얘를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음이온 수지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대로 반대로 적으면 돼. 이걸 그대로 반대로 적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아니 그러면 염농도가 낮으면 용출이 촉진된다라고 이제 외우고 난 다음 질문하는 거지. 네가 염농도가 낮으면 양이온 교환은 용출이 빠르다며. 근데 왜 아니냐고 묻더라. 그러지 말고, 그건 여기는 음이온 교환이든 양이온 교환이든 얘가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용출이 더 잘 되지, 그지? 대신 무엇을 반대로 적으면 돼? 여기를 반대로 적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음이온 교환에서는 Cl-가 교환시키는 것이고 양이온 교환에서는 Na+가 교환시키는 것이고, 알겠지? 이걸 반대로 적어가지고 내가 농도가 낮아질 때 용출 잘 된다 말 한 적 없다, 알겠지? 그러면 먼저 용출되는 것은 PI 값이 높은 것이고 뒤에 용출되는 것은 PI 값이 낮은 것이지. 시험관 30에서 120번까지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단백질 ASF가 모두 존재했다. 시험관 80에서 120번까지의 시료를 모아 전기영동으로 분석하여 세 종류의 단백질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면
여기에 세 종류가 들어있었다는 말은 여기에도 세 종류가 있었다여야 되겠지. 왜냐하면 전체 사용한 것이 몇 종류니까? 6종류니까. 이 6종류를, 6종류를 무엇에 따라서 분리시켜주면 돼? PI에 따라서 분리시켜주면 되겠지. 왼쪽 세 가지는 PI가 순서대로 가장 높은 것,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왼쪽에 세 종류는 C와 F와 B가 되겠지. 여기는 C, F 순서대로 B가 되겠지. 오른쪽에 세 종류는 PI가 낮은 것이니까 이것을 순서대로, 그 다음 PI가 E, 그 다음 PI가 D, 그 다음 PI가 A가 되겠지. 되겠지? 용출되는 순서가 C, F, B, E, D, A 순서대로 용출되게 되겠지. E, D, A가 80에서 120분 용출액에 들어있는 것이겠지. 다음. 다의 시료를 농축하여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로 단백질을 분리하였을 때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다른 말로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는 특징이 시료의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겔 혹은 관 크로마토그래피지. 관 크로마토그래피는 용출이란 단어를 쓴다 그랬다, 그지? 얘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용출이 빠르다. 먼저 용출되게 된다.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로 단백질을 분리하였을 때 가장 먼저 용출되는 것. 그러면 EDA 중에 분자량이 가장 큰 것. EDA 중에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이니까 E가 되겠지, 그치? 두 번째. 다의 시료에 포함되지 않은 세 종류니까 C, F, B에 대한 얘기지. 얘는 SDS 페이지야. SDS 페이지는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때는 페이지니까 얘는 전개란 단어를 쓴다 그랬지. 전개가 빠르다. SDS 페이지로 분리하였을 때 가장 전개 속도가 빠른 것. 가장 전개 속도가 빠르다. 이퀄 분자량이 가장 작다. 그러면 CFB에서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을 적어라. B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가장 빨리 전개되는 것은 B이다. 다음. 사 번 문제. 4번. 다음은 단백질 A의 시스테인 잔기와 이황화 결합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방법에서 먼저 A를 트립신으로 처리하여 가수분해한다. 트립신은 대표적인 엔도펩티다제이지.
1차 전기영동하여 분자량에 따라 분리한다. 이 사람이 분자량에 따라서 분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만 돼. 대조군은 1차 전기영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2차 전기영동하여 분자량에 따라 분리를 했다. 1차 전기영동과 2차 전기영동이 같은 원리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실험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y = x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 x축에서의 전개 속도와 y축에서의 전개 속도는 같아야 되겠지, 그지? 이 정도는 이해가 될까? 따라서 얘는 트립신으로 절단했었을 때 생성된 펩타이드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험군의 경우에는 비오틴을 처리해서 시스테인 자유 SH기에, 자유 SH기는 이황화 결합을 형성하지 않은 티올기란 뜻이에요. 자유 SH기에 비오틴을 붙인다. 그러면 비오티닐화가 일어났으니까 비오틴만큼의 분자량만큼 분자량이 커지겠지, 그지? 다음은 풀포믹 애시드를 처리하여 과포름산, 풀포믹 애시드, 과포름산, 풀포믹 애시드, 과포름산.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는 외워. 이 사람은 처음 이 단어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황화 결합을 파괴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수 있어. 과포름산의 기능이 뭐야? 뭐라고 적어주면 돼? 이황화 결합을 파괴한다. 알겠지? 보통 이제 이황화 결합을 파괴할 때는 환원제를 많이 쓰지. 많이 사용하는 환원제가 베타 멀캅토 에탄올이나 디티오 트레이토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얘는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산화시켜버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환원제인 베타 멀캅토 에탄올이나 DTT를 처리하게 되면 SH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처리 과정이 필요해. 이게 이제 요오드 아세트산을 처리해가지고 이 아세틸화 시킨다 그랬지, 그지? 근데 얘는 이게 필요가 없지, 그지? 얘는 그냥 얘를 처리해버리게 되면 아예 산화가 되어버리니까 다시 이황화 결합이 재형성되질 않아요. 어쨌든 얘는 이황화 결합을 파괴한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전기영동을 했으니까 이황화 결합을 형성하지 않은 SH는 비오티닐화 되었으니까 분자량이 커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조군과 비교했었을 때 분자량이 증가한 것을 찾으면 되지. 여기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지? 다음, 과포름산을 처리하게 되면 이황화 결합이 파괴가 되니까 두 조각, 하나의 펩타이드 조각이 두 조각이나 혹은 세 조각, 두 조각 이상으로 분리가 되면 되지. 두 조각 이상으로 분리가 된 것이 여기지. 하나, 두 개. 그리고는 변화 없지. 되겠어?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테인 잔기의 수가 왜 이제 이 사람은 최소란 단어를 썼냐면 우연한 기회에 펩타이드가 여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크기의 펩타이드가 두 개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신청할 수 있으니까 최소수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수는 여기에서 SH가 하나, 여기에서 하나, 근데 여기는 지금 이황화 결합이 깨져가지고 두 개가 되었으니까 여기는 최소 두 개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도 최소 두 개가 필요한 것이지.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러면 최소 수는 기억은 몇 개를 하면 되지? 6개가 되겠지, 그지? 다음, 이황화 결합의 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펩타이드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확률은 너무 낮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신청 피하기 위해서 최소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황화 결합의 최소 수는 몇 개를 하면 되지? 두 개를 하면 되겠지, 그지?
다음 5번 문제. 다음은 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글루타사이온, 글루타치온이라고 표기해도 됩니다. 글루타티온이라고 표기해도 됩니다. 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중심 탄소, 알파 탄소인 거지. 그러면 여기는 알파 카르복실기, 여기는 알파 아미노기, 따라서 여기가 잔기가 되어야 되지. R그룹이 되어야 되겠지, 그렇지? R그룹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야?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이때는 베타탄소, 여기가 베타탄소, 여기가 감마탄소. 계속 익숙해지려고 하자. 머리 굴리는 거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려고 하자. 알겠지? 여기가 베타탄소, 감마탄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알파탄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감마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었다. 되겠지? 감마 카르복실기가 얘가 감마 카르복실기가 희한하게 펩티드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요. 감마 카르복실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이니까 글루탐산이겠지, 그지? 마찬가지 똑같이 해보면 돼. 자, 이제 얘는 여기가 중심탄소, 알파탄소, 알파탄소의 베타 티올기를 가지고 있지, 그지? 베타 사이올기를 가지고 있어요. 베타 사이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스테인이라고 되어 있지, 그지? 시스테인. 여기는 알파 카르복실기가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얘는 알파 아미노기가 펩타이드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가 중심 탄소야. 여기는 알파 아미노기, 여기는 알파 카르복실기. 그럼 얘는 R기를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야? H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지? H가 두 개잖아. 하나는 원래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는 R기잖아. 그래서 얘는 R기 대신에 특이적으로 H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 글라이신. 따라서 글루타사이온은 기억 글루탐산 글라이신으로 이루어지니까 글루탐산하고 글라이신 빼면 시스테인만 집어넣으면 되지. 이 사람 참 마음이 약한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알려주고 이거 보면 이 정도는 쉽게 알겠지라고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지? 없어도 세 가지는 순서대로 적을 수 있어야 돼. 그림 보고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라이신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돼. 여기는 이렇게 아미노산에 대한 것을 세 글자의 약자로 적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시스테인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같은 방식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아요. 알겠지? 근데 갑자기 시험 당일날 긴장해가지고 약자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라고 적으면 돼? 시스테인이라고 적어주면 돼. 트라이펩타이드로서 생체 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중요한 분자이다. 생체 내에서 항산화 작용, 뭐 이렇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반응이 두 분자의 잘못 적었다. 한 분자의 플록사이드가 두 분자의 글루타치온의 G, 글루타치온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 SH,
과산화수소는 환원되게 되면 물, 글루타치온이 산화가 되게 되면 이황화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탈수소, 탈수소가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물. 그래서 두 분자의 물과 두 분자가 하나의 이황화결합으로 형성된 한 분자가 된 글루타치온. 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글루타사이온이라 해도 되고 글루타치온이라 해도 되고 펄옥시데이즈를 과산화 효소라고 하자.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글루타치온을 환원시켜야 돼요. 얘는 글루타치온 환원 효소. 환원제로서 얘는 NADH 대신에 NADPH를 환원제로 사용을 해. 물론 여기 표기할 때 NADPH라 해도 되고 플러스 정확히 표기하게 되면 NADPH 플러스 H 플러스라고 그랬지, 그지? 여기는 이 대사를 통해 가지고 전자를 제공하려면 누군가가 NADP를 계속 환원시켜야 돼. 이때 얘를 환원시키는 대표적인 대사가 PPP라고 그랬지, 그지? 근데 PPP 회로를 하게 되면 사실 회로가 두 번 중첩되게 돼요. PPP의 마지막 P가 펜토즈 포스페이트 패스웨이니까 그냥 PPP라고 적으면 되는데 PPP 회로라고 적게 되면 회로의 회로가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좋은 표현 아닌 것이지. 어쨌든 PPP라 해도 되고 PPP 회로라 해도 되고, 물론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가 제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사는 PPP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곳이 적혈구라 그랬지, 그지? 적혈구는 PPP가 결핍이 되게 되면 이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어. 대표적인 것이 PPP의 첫 번째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이름이 G6PD. 얘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고? X염색체, X연관이다. G6PD 결핍증. 그래서 이 G6PD를 대상으로 문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얘가 X연관이니까 무엇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로서 X염색체 불활성화. 왜냐하면 이 G6PD가 특이적으로 인간 개체군에서 효소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A 타입과 B 타입. 그래서 이제 AB 이형 적합자의 혈액을 전체를 대상으로 효소를 분석하니까 A 타입, B 타입이 두 가지가 다 있더라. 근데 세포 클론을 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A 타입만 있거나 B 타입만 있거나, 우리 이거 2권 할 때도 했고 3권 할 때도 했지 싶은데 기억나지, 그지? 얘가 결핍이 되게 되면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적혈구 내에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돼. 그래서 적혈구막이 약해지니까 쉽게 터져버린다 그랬지, 그지? 얘도 대표적인 용혈성 빈혈을 야기시키게 돼. 악성 빈혈이 되게 됩니다. 글루타사이온에는 일반적인 펩타이드 결합뿐만 아니라 가 형태의 펩타이드 결합도 존재한다. 글루타사이온에서 가 형태의 펩타이드 결합은 글루탐산과 니언, 기억이 먼저 와야 되니까 기억 시스테인, 그러면 니언에 들어가는 것은 글루탐산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 저기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GLU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사이에 존재하는 알파 아미노기와 감마 카르복실기 사이의 펩타이드 결합이다. 다음 6번. 다음은 크기가 다른 두 단백질 X와 Y를 분리하는 두 가지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가와 나는 X와 Y만 포함된 시료를 이용하여 다른 단백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뜻이겠지, 그지? 각각 SDS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 전기영동 글자가 너무 기니까 괄호에서 SDS 페이지라고 적어줬어요. 그 말은 네가 답안 작성할 때 길게 다는 안 적어도 되고 그냥 SDS 페이지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줘도 돼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와, 젤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이다. 가의 경우에 얘는 SDS 페이지니까 분자량이 작으면 전개 속도가 빨라. 설마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외워 안 하겠지? 외우자. 이걸 설명하세요. 안 한다 그랬지, 그지? 그냥 외워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나의 경우에는 여기는 문제에서 젤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라 했으니까 답안 적을 때도 굳이 겔 적지 말고 젤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적어주면 돼.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 인용하면 돼. 앞에서 했듯이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자량이 클수록 용출 속도가 빨라요.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을 해라. 단 X와 Y는 모두 구형 단백질이며, 그러면 조건에서 X와 Y가 구형 단백질이다 라고 강조를 했으니까 답안에 이 단어를 인용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럼 되도록이면 인용을 좀 해줄래? 이 뜻이겠지, 그지? 각각 단량체로만 존재한다. 단량체로만 존재한다 인 것이니까 여기에 이황화 결합을 통한 다량체 형성, 4차 구조 형성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말자는 뜻이겠지, 그지? 작성 방법에 첫 번째 가에서 SDS를 사용한 이유를 두 가지 설명을 해라. SDS에 대한 처리 목적은, 문장은 답지 적을 때 이렇게 적지 마. 나 따라 적으면 안 돼. 내가 수업상 그냥 간단하게 적는 것이지 긴 문장으로 자세하게 적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SDS에 대한 기능은 답지 적을 때 1, 2 이런 거 안 적어도 돼. 첫 번째는 SDS가 단백질의 비공유 결합을 파괴하여 구형 단백질을 선형 단백질의 형태로 변형시킴으로써 형태적 차이를 없앤다라고 해도 되고 형태를 통일시킨다라고 해도 되고, 완성된 문장으로 각자가 적으면 되지, 그지? 다시 한번 불러볼까? SDS를 처리하면 SDS는 단백질의 비공유 결합을 파괴하여 구형의 형태를 선형의 형태로 변형시킴으로써 형태적인 차이를 없애준다. 혹은 형태를 통일시킨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두 번째는 SDS가 단백질의 아미노산 잔기라고 해도 되고, 아미노산 R기라고 해도 되고, 아미노산의 잔기 혹은 R기,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교재마다 설명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가 맞냐, 두 개가 맞냐, 이거 하지 말자 그랬지, 이론할 때, 그지? 여기서는 규칙적에다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마다 결합한다, 두 개마다 결합한다, 몇 개마다 결합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지, 그지? 규칙적으로 결합을 한다.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큰 음전하를 형성한다라고 해도 되고, 큰 음전하를 부여한다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하의 종류와 전하의 세기를 통제한다. 전하의 세기를 통일시킨다. 통제한다라고 해도 되고, 통일시킨다라고 해도 되고. 전하의 세기에 대한 것은 더 정확하게 적으면 단위 입자당 전하의 세기인 것이지, 그지? 단위 입자당, 단위체당 전하의 세기라 해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나의 분액 2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무엇인지 쓰고 그 근거를 가의 결과와 젤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원리를 포함하여 설명을 해라. 그럼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젤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원리를 써달라는 얘기지, 그지? 여기에서는 분액 2를 묻는 것이니까 분액 2가 먼저 용출된 거야. 먼저 용출된 것은 분자량이 크다인 것이지. 여기가 분자량이 크다. 분액 5는 분자량이 작다. 얘는 분자량이 작으면 먼저 간다. 얘가 분자량이 작다. 얘가 분자량이 크다. 그래서 분자량이 큰 것은 X이다. 분액 2는 X이다. 근거를 가의 결과와 젤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원리를 포함하여 설명을 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추론하는 방법 그대로 순서대로 적어주면 돼. 그러면 젤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는 다공성 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자량이 작으면 많이 들어가요. 분자량이 크면 적게 들어가요. 적는 거 아니라 그랬지, 그지? 계를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원리는 분자량이 클수록 먼저 용출된다만 적어주면 돼. 이걸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 알겠지? 따라서 먼저 용출된 분액 2가 분액 5보다 분자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추론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가에서는 어느 것이 분자량이 크냐를 찾으면 되지. 분자량이 큰 것은 X이다. 그러므로 이제 X이다를 증명하면 되지. SDS 페이지는 여기에서 분자량이 크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SDS 페이지에서는 굳이 여기서는 이걸 적으면 또 한 번 더 적어야 되지, 그지? 분자량이 작으면 전개 속도가 빠른데 분자량이
작아가지고 전개 속도가 빠른 것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얘가 내가 찾는 거야. 2번 적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한 번 적으려면 여기에서 SDS 페이지에서는 분자량이 클수록 전개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면 되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전개 거리가 짧은 X가 내가 찾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돼.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어. 요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적어주면 돼. 알겠지? 7번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